안녕하십니까. 김보엽의 더정치 19번째 시간입니다. 총선 뒤에 처음 하는 방송인데요. 저희들이 총선 당일에도 개표 방송을 보면서 유권자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전달해 드리면서 좀 해설을 했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당일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안은 대체로 새누리당의 일당을 전제로 한 질문안들이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와중에 개표 방송 출구조사 결과는 무척 많이 달랐거든요. 두 분도 많이 당황하셨죠? 네, 저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많이 더듬었습니다. 출구조사를 가지고 이제 각 방송사에서 해석은 각 방송사마다 다르게 했는데요. 방송사 해석도 새누리당이 일당을 하는 것으로 출구조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출구조사 보도 당시의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다음날 모든 그 개표가 완료된 다음에 상징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에 올라섰다. 그 뉴스를 보고 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쭉 예측해왔던 결과랑은 되게 다르죠? 많이 다른 거죠. 저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선전할 줄 몰랐고요. 새누리당이 이 정도까지 몰락할 줄 몰랐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신민당 돌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 충격과 맞먹는 것이었고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예측이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틀렸지만 곧바로 좀 기분은 좀 상당히 참 좋아지고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 선전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요. 국민의당이 30석에서 40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개표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해보려는 건 도대체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총선 민심을 좀 제대로 읽어보자. 일단은 왜 틀렸는지부터 조금 고민을 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도 총선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선거 끝난 지 지금 6일이 지났는데요.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개인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정확히 분석해낸 언론 보도 또 정당의 분석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뭐 집단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 때문에 민심을 잘 못 읽었다. 뭐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어떤 민심의 흐름을 여야 정당 또 이제 언론에서도 파악하는 어떤 한계 같은 것에 좀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정치부 기자들 또 언론사 종사자들이 또 각 정당의 그 전략 담당자들이 과연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뭐 상당히 좀 큰 숙제가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한영 기자님이나 저나 이른바 야권 분열 필패론을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야권 분열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편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제 개인적인 가설을 하나 좀 세워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대문 을 같은 경우에 보면 서대문 을 결과만을 을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정두원 의원이 19대 때 50%에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득표율이군요. 제가 소수점 이하는 다 그냥 빼고. 없애고 단순화시켰습니다. 수치를. 김영호 의원은 49에서 49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는 없던 홍성덕 의원이 국민의당이죠. 이번에 나와서 10%대를 얻었습니다. 이 그림만을 놓고 보면 1번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새누리당 후보 빠진 10%가 그대로 홍성덕한테 가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국민의당 쪽에서
이나 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여권 분열이죠.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정두원에 빠진 10% 중에서 6% 아무리 작게 잡아도 6% 정도는 김영호한테 간 거고 김영호 의원이 가지고 있던 표 중에서 6% 정도가 국민의당으로 가고 새누리당에 있던 4%가 홍성덕한테 갔다. 이렇게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김의겸 기자의 가설인 아니요, 거죠? 제 개인적인 가설일 뿐만 아니라 일단 홍성덕 뭐 모든 거의 수도권에 나온 거의 모든 후보들은 그렇지만 이분이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7차례가 나온 분입니다. 이 민주당 계열로. 그래서 조직적인 기반, 자신의 기반이 민주당 쪽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새누리당 지지자가 한꺼번에 10%를 넘겨준다. 이건 어렵다고 보여지죠. 오히려 예전에 같이 했던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더 가져왔다. 그게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 많이 잡으면 7, 80%까지 간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국민의당의 그 어느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대2 정도 가져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물리학에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물체의 위치하고 에너지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관찰을 하면 그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관찰 대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설인데요. 정보 예측도 사실은 좀 닮은 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려다야 구도로 인한 여당의 어부지리, 야당의 패배를 예측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움직였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친박 공천을 했고 김무성 대표 180석 정도 예상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100석이 무너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선거 끝나고 집에 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80석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한 자료가 남아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하고 성공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리는 데는 사실은 절반의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모든 정당과 또 모든 유권자, 언론, 모든 주체들이 일려다야 구도로 인한 야권의 패배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유권자들의 어떤 그 파도에 비유할 수 있는 어떤 민심의 분노의 에너지를 좀 더 상승시켰고 그 파도가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나라 정치를 덮쳐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에 이어서 좀 더 보태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의당 후보가 지지율이 20%를 넘어서면 강해지면 대부분 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단지 10%, 15% 그런 곳이 대표적인 곳이 안산 이런 곳이죠. 그렇죠.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 단원 같은 경우는 갑을 두 곳이 있는데 호남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다가 세월호의 여파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과 더민주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두 자리 다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편향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번은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변수가 있어서 더 큰 변수가 있어서 그걸 엎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변수는 뭐냐?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의지가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는지 대한민국 정치사 70년사 역사에서 제1당이 된 건 지금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평가 내지 분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표를 가지고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박근혜 변수가 제일 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확장성, 수용성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7년
BJ의 평민당 이후로 30년 가까이 민주당은 호남당이다라고 하는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이 이번에 호남의 의원들이 대거 국민의당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표가 광주 충장로에서 무릎 꿇으면서 사죄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호남 정서 이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키면서 새누리당 이전에 51%가 국민의 51%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당으로도 왔지만 국민의당으로 온 것 이상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쪽으로 간 분들은 이념적인 친화성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는 이념적으로 좀 멀긴 하지만 호남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장벽을 뚫고 표를 찍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은 지역적인 색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50, 60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치인 김영삼을 좋아했던 통일민주당 계열, 통일민주당 지지자들이 TK와 이 절연을 하고 예전의 야권 성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결국 새누리당은 130석 가까이를 얻어서 사실상 일당이 되기는 했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애초에 과반 의석 달성 혹은 뭐 180석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데 비하면 이건 폭망한 거란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왜 망했는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뭐 민심의 분노,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의 어떤 오만 이게 계속 하늘을 찔러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에서 다 연전연승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와중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선전하고 또 사실상 뭐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당이 선거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게 이번 총선에서 왜 한꺼번에 무너졌을까? 물론 이제 몇 가지 가설은 가능합니다. 20, 30대 투표율이 올라갔고 사전 투표가 영향을 줬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여당이 무너졌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좀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이어진 적폐 이에 대한 피로감이 가장 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른바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분노의 정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 박근혜 변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이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지막 그 인물인데 4년 전 총선이죠.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여러악 이것들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도 이기고 그렇죠. 비대위원장하고 그렇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갈아입고 빨간색을 그렇습니다. 채택하고 그런데 이미 한번 그 염원, 소망은 해소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결집이 굉장히 느슨해져 버렸다.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 그렇다고 반대편을 찍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한 방이 결정적인 한 방이 이제 공천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과 소통, 부재 능력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제 요즘 서울시내 술집에서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졌을까? 또 동시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참 잘 됐다. 이게 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2017년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이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들을 하나요? 이제 평가들을 한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 여당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분석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2012년 총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고, 뭐 당 이름 바꿨고, 심지어 색깔까지 바꿨죠. 그렇게 복지도 뭔가,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얘기고요. 뭔가 변화하는 보수의 모습, 이걸 보고 국민들이 신뢰를 했는데,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사실은 새누리당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새로 공약을 내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무릎 꿇고 무조건 잘못됐다 도와달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어떤 혁신, 공천 내용을 봐도 그걸 혁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참담한 패배를 맞았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선전했는가는 앞에서 간단하게. 그 부분은 이제 김은겸 기자가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는데요. 다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은 아직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새누리당 심판론에 의한 반사 이익의 성격이 아직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호남과 제1야당이 분리가 되면서 수도권 젊은 연령층, 또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확장된 것, 그것은 뭐 저도 이제 100%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야당 지도자 또는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이 이 확장성을 어떻게 잘 갈무리해서 제1야당이 지지 기반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효과는 어떤가요? 저는 김종인 대표의 의미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구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정도의 역할은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이 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추스르고 하는 데서는 좀 너무 좀 잘못한 부분이 많고요. 당이 무너지지 않게 구해냈다, 이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번에 123석까지 얻게 되는 것을 김종인 효과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떤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는데 초기에 공이 많다. 그러나 이른바 셀프 공천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호남 의석을 잃는데 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정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반문재인 정서, 이른바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비문재인 정서 아닌가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응징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 대놓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빌미를 김종인 대표가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국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셀프 공천 이후로 광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이 마음 놓고 김종인 대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더 여론으로 확산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번 123석을 얻는데 공헌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새누리당보다 5석 많은 110석을 얻었는데 정당 투표, 비례대표를 보면 국민의당보다 오히려 득표율이 떨어지고 13석으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의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정당 투표에 부진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아주 성적은 괜찮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는 비판도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저도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성적, 정당 투표까지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호남에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다, 뭐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호남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심판을 하려다 보니까
대안으로 그 자리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에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든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든가 또 호남 정치 복원 천정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호남이 반드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든가 이렇게 자꾸 그 다음 2017년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은 제논의 물대기식 해석. 그렇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3당 체제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이 뭔지 잘 살펴서 당장 어떻게 하면 뭐 박근혜 정부가 오만하지 않게 좀 국정을 잘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견제할 것인가, 또 제3당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국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대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덧붙이자면 광주 호남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너무 국민의당이 제논의 물대기식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걸 떠나서 광주가 지금 8대 0으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 유권자들의 후보에게 찍은 투표 이걸 보면 한 47대 40입니다. 저 국민의당이 47이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40%입니다. 한 7에서 9% 정도. 네, 7에서 9%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소선구제고 승자 독식의 구조이다 보니 8석을 다 국민의당이 가져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호남은 어디로 갈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이 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지만 그게 계속한다.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세속화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선거 당일 그 다음날 아침자 신문에 이제 칼럼을 쓴 게 있는데요. 이제 호남 세속화 그 이후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더니 오늘 이제 호남 출신 정치인 또 호남 출신 기자들이 약간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호남을 벌써부터 이렇게 뭐 타락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근데 이제 세속화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김욱 교수가 쓴 김욱 교수가 쓴 표현입니다.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꾸 너무 띄워가지고 그 반사 이익을 보려는 어떤 영남 패권주의 세력. 호남은 그냥 무조건 야당 밀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이제 강한 비판인데요. 저는 김욱 교수 책에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거, 정치라는 그 속세, 세속을 뒤집으면 속세가 되죠. 이 속세의 일을 너무 지나치게 좀 신성시해서 약간 그 반사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이 부분은 경청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이 자기들이 그 좋아하는 정당, 좋아할 수 있는 대한 정당이 생겼고 대한 정치인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제 다 옳은 선택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호남도 일당 독재가 아니고 두 개를 놓고 고를 수 있다. 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줬다. 이 부분은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 아주 잘된 일인데요. 다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호남과 비호남 야당 세력이 이렇게 아주 이제 분리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옳으냐에 대한 저의 이제 고민.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호남에 대해서 우리 비호남 야권층에서는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광주 그럼 괜히 뭔가 가슴 한켠이 아려지고 이제 80년 광주 생각이 나는 거죠. 미안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SNS에서 보니까 이제는 호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호남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취향에 따라서 당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잘 된 것 같다. 이런 글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거 결과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해서 쭉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건 동의하기 어렵죠. 호남 유권자들이 뭐 그렇게 정치의식이 어떤 그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례도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네. 그 당시에 이제 표를 다 몰아줬었는데요. 그랬었죠. 2004년 탄핵 이후에는 열린우리당이 바람을 싹 네, 그랬고요. 쓸었고 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요. 지역당 성격이 강했던 민주당 그렇습니다. 쪽이 네. 선전을 했죠. 그다음에 2007년에는 예. 다시 호남 민심이 그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쪽을 선택을 했고 민주당은 아주 초라하게 이인재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0.7%, 그게 6등입니다.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또 호남 민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분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선 평가에서 혹시나 안 짚은 대목이 있을까요? 김부겸 의원이 야당으로 당선된 것 좀 대단하고요. 또 부산 경남 쪽에서 뭐 김영춘, 최인호, 전재수 이런 분들이 당선된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아주 잘된 일입니다. 김경수, 서영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부산 경남에서 재선 3선 지역을 끊임없이 돌면서 득표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요. 김부겸 전 의원도 이 동네에서 이제 끊임없이 유권자들하고 접촉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고요. 심지어 뭐 김부겸 술 한 번 안 얻어 먹어봤으면 이 동네 사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돌 정도였죠. 저는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영남에서 유권자들한테 밀착하는 정치인들을 선택해 줄 것이냐.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들의 어떤 노력에 의한 돌파 소중하지만 앞으로는 영남의 유권자들도 야당이라는 정당을 보고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고 거기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죠. 국회, 나라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지역에 지방의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영남 유권자들이 좀 지혜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대구 그리고 부산 경남 쪽에서 마음을 좀 열어줬던 서너 차례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사람이 좋아서 찍었던 유권자들도 다음 대선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산 경남 얘기를 조금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 17대 총선에서도 부산 하나, 경남 둘, 세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 5, 경남 셋 이렇게 8석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4배, 부산은 5배가 는 건데 숫자로만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이 득표율을 한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 정당 득표가 아니라 후보자들 득표율 총합이 새누리가 47.8이고요. 더민주 후보자 득표율 총합이 38.4%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네요. 9%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시적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닌 더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성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다. 예전에 3당 합당으로 그렇죠. 왜곡됐던 그런 민심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현상을 잘 보고 그 의미를 잘 포착해서 좋은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합니다. 또 뭐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은 정치부 기자들이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는 건지 또 뭘 의미하는 건지 계속 좀 추적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충분 민심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총선 이후 각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 한번 스크린을 쭉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닷새인가요? 침묵하다가 어제 43초 발언을 했어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뭐 이런 정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가 큰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태도를 바꿔달라는 네. 것이 이번 총선에 나타난 가장 큰 민심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보는데 어떤 정치학자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따르면 대통령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사실상 탄핵 아니냐 이런 표현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이 좀 심각한 게 아까 사회자가 탄핵을 얘기하셨는데 2004년 탄핵 후에 그 후폭풍을 맞았을 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라고 하는 유력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구심점이 돼서 뭐 천막당사도 치고 이러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번은 한꺼번에 다 쓸려가 버렸어요. 네, 한꺼번에 다 쓸려가 버렸죠. 예. 그래서 과연 새누리당 이렇게 난파하고 있는 조난에 처해 있는 새누리당을 누가 키를 쥐고 갈 수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패배로 인해서 이른바 책임론이 비박과 친박 사이에 벌어지는 텐데 새누리당이 이런 위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분열로 인해서 생긴 그 후유증을 알았듯이 오랫동안 새누리당도 그럴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비교적 그 젊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끊임없이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좀 더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내부에 젊은 소장파, 개혁파 이런 그룹들이 그렇습니다.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진박, 비박만 있지 아예 이런 분들이 두각을 나타낸 적은 없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예. 그런 소장파들 모임이 다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는데요. 예. 이제 그 의원들이 다시 당선자들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열 정비를 좀 해야 되겠죠? 김종인 대표를 그냥 당권 주자로 당권을 갖도록 좀 뭐 추대하자 이런 추대 움직임이 대표요? 예,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성사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추대 불가론을 얘기하는 의원들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프로야구에서 왜 구원 투수는 원포인트 릴리프하고 이제 물러나야 멋있는 거지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걸로 보고요. 2017년 대통령 선거 전에 또 김종인 대표 역할이 전 다시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종인 대표는 합의 추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김종인 대표 쪽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당대회를 거치는데 대선 후보로 뛰고자 하는 사람은 올 12월까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대권, 굉장히 당권, 대권을 대권 분리.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5개월짜리 네. 당대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나면 별로 뛸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말하자면 김종인 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 가도록 하자. 공정한 그리고 경선 관리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제일 뭐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지지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일체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여하면 또 아직도 그렇죠. 신노패권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들을 거 불신이 아니에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권 주자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송영길, 김영춘 이런 분들 누가 하나라도 경선하자고 뛰어드는 순간 이런 합의의 모양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저렇게 난파를 하고 있으면 아까 성환영 기자님 이야기했듯이 젊은 세대로 확 세대 교체 바람이 그렇죠. 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뭐 40대, 50대 초반 이런 세대 교체 바람이 부는데 여기에 지금 저 70대 후반인 김종인 대표가 앉아 있는다? 그건 모양새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도 뭐 70년대 말학번, 80년대 초학번 이렇게 확 낮아질 걸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도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5개월 대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예,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지금 자꾸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한 현실이죠. 네.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박지원, 천정배 네. 이런 분들이 당권이든 대권이든 뭘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그 부분은 좀 격돌이 좀 불가피하고요. 정의당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 평가에서도 정의당을 좀 박하게 했는데 예측이 참 불행하게도 들어맞았지요. 정의당이 그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라고 봤고 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국민의당 출연으로 인한 정치판 전체의 요동 또 어떤 제3정당의 출연 이것 때문에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참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캐스팅 보트를 주겠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지금 권한과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의당은 두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네. 숫자론 캐스팅 보트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야당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데 정의당이 상당히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 그래서 비록 의석은 6개밖에 안 되지만 명분을 네. 쥐고 가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NS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여소야대 덕분에 이런 일이라는 댓글놀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세월호 집회 때 차벽이 사라졌죠.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앵커들이 세월호 추모 배지를 달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조중동이나 종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참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요새 잦아졌다. 여소야대 이게 어떻게 구현될지 잘 개념이 안 서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김보엽의 더정치 19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